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가 비 맞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언더스탠딩 7시 45분 오리지널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고 전문가 최상욱 작가님 모시고 부동산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요즘 뭐 8월 전월세 대란설도 있었고, 또 정부의 공급 정책도 조만간 나올 것 같고, 또 기타 등등 다른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최 작가님 매우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최상욱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비가 와서 물에 빠졌다가 제가 지금 건져서 지금 말려가지고 다 젖었어요. 막 지금 아직도 축축합니다. 네. 예. 좀 말려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예. 자, 최상욱 작가님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뽀송뽀송 최상욱. 갑자기요? 네. 하나도 안 젖었잖아요. 네, 차 타고 왔습니다. 자가용 있나 봐요? 오늘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네네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자가용이 있답니다. 네. 예. 되게 실없는 농담 같습니다. 피아노가 있어야 찐부자죠 집에. 집에 피아노 없어요? 예. 저도 없어요. 없어요. 부자는 없는 걸로. 네. 네. 피아노가 비싼 건 아니라 피아노 놓을 자리가 그렇죠. 비쌉니다. 대대로 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있는 집은 그래서 예. 부잣집. 40평대 이상이 아니면 피아노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이야기 어떤 거 배웁니까? 오늘은 좀 시장의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예. 제가 출연이 벌써 거의 한 달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예. 좀 하반기 겸 23년까지 시장 전망을 좀 하락 우위로 전망을 했는데 예. 그때는 수요 공급하고 그리고 대출하고 금리 조건 그리고 저희 성장률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네. 주택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하면은 공급량이 어느 정도 좀 된 상태다. 그래서 그냥 소위 무지성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탈피하자 약간 이런 말을 한번 드렸었고 예. 그리고 대출과 금리 관련해서는 대출을 점점 받지 않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누적으로 대출을 상환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부동산이라는 게 주택이라는 게 가게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걸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를 해주거든요. 예. 주택 시장을 조금 부양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2014년이나 아니면 1999년 같은 그런 가계대출 사이클이 지금 다시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 가계대출 사이클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예. 오히려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출을 관리해야 되는 국면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동안 25년 이상을 봤을 때 대세 상승이라고 했던 두 번은 99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예. 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 기간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활성화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공급도 괜찮고 그 기간도 끝나가고 하니까 부동산이 초과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네. 전체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주택 가격 레벨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GDP 대비 3배고 네. 오늘은 다른 통계를 갖고 왔는데 PIR 소득 기준으로 18배, 뭐 14배 이런 통계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과정에서 이제 수요가 없어지니까 시장이 하락 전망할 것 같다는 게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8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첫 번째 부동산 내일인가요? 정책이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고 네.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어느 정도 돌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여러 차례 냈는데 상생임대인 제도도 냈고 그리고 양도세 감면 바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조정지역 해제도 했고요. 그리고 내일 나오는 제도에는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규제 완화라던가 예. 아니면은 또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좀 촉진하려는 어떤 방안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7월에 발표됐던 정책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발표되는 등등 약간의 상승 요인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짚어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완전히 네.
시간 돼요? 호텔 뷔페 같은. 다 못할 것 같아서. 네. 일단 네. 근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단 질문. 제 귀에는 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 한때는 계속 공급 부족론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그래서 해야 되나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근본적으로. 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막으면 도대체 어디서 공급이 되느냐? 계속 오르지. 그러니까 계속 올랐던 거라는 주장이 상승론의 핵심이었는데 네네. 오늘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요지 중에는 공급이 뭐가 부족해? 이젠 안 부족해요.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일단 그게 제일 귀에 네.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네, 한 달 전에 일단 그럼 화면 한번 봐볼까요? 네.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 공급은 인구 가구 수 대비해서 주택이 몇 채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이 20년 말 기준으로 5,180만 명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는 2,090만 가구 있고 그리고 주택 수는 2,160만 채 정도 있어서 주택 보급률이 104%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수도권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수도권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네. 수도권이 98%, 수도권은 서울 기준으로. 경기 말하는 건가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까지 인천까지. 수도권이고 예. 그리고 서울시는 95%. 제가 색칠 좀 해놨습니다. 아, 서울과 네. 경기도 수도권을 좀 많이 보니까 하늘색을 봐라. 네네 하늘색 경기도가 이렇게 100%인데 근데 주택 보급률은 분모 분자 다 변하니까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보는 게 국제 비교다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1000명당 주택수 오피스텔을 포함했을 때가 실질에 좀 더 가깝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이라는 거에 오피스텔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네. 오피스텔이 100만 채가 넘어가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거주를 하고 계신데 주택으로 넣지 않는 거는 그냥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 넣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예. 실질에 기반했을 때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주택수를 카운팅하는 게 맞는데 가구 수에도 혼자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도 가구로 치니까.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중에 네. 그래도 업무용으로만 쓰는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네 구분이 안 돼요. 그 지금 정확하게.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네. 구별이 안 됩니까? 네네 아주 뭐 칼같이 구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냥 임차를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예. 주거용으로 돌리고 있다고 본인이 예. 그 주택용 재산세를 맞으려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나중에 처분할 때나 알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가지고 야, 그럼 주택 공급 통계를 어떻게 저렇게 내죠? 그냥 주택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니까 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도 오피스텔을 좀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할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오피스텔이 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어쨌든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라 해서 그럼요, 아파트 평면으로 그럼요. 거의 뭐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주택에서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예.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그 우리나라 주거 타입이 있잖아요. 단독 다가구 주택에 있다가 예. 좀 오피스텔로 점프했다가 좀 구축 아파트로 왔다가 막 신축 아파트로 가는 그 주거 퀄리티 점프 단계가 있는데 네. 제가 그 밑바닥부터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뭐 작업실에서 8명이 뭉쳐 살다가 네. 단독 다가구에 그 나가 살다가 또 빌라 1.5짜리 빌렸다가 오피스텔도 살았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 봤는데 네. 그러니까는 오피스텔을 주거로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구 1000명 주택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 22년 목표가 427호인데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1000명당 주택 수가 네, 22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 올해 말 타겟이 전국 427호고 수도권이 411호인데요. 예. 20년 말 기준으로 오피스텔 포함 시 달성 벌써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래 저 숫자 달성한다고 공급이 뭐 남아도냐 이런 질문하면 할 말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는 도달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도 될 만한 거고요. 네. 과거에 공급이 부족했다고 얘기할 때는 저게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 1000명당 420 1000명당 427이 안 될 것 같았어요. 7개의 집이 네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오피스텔 포함하니까 되고도 넘쳤다. 네. 그리고 그때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2014년 9.1 대책 내면서 3기 신도시 더 이상 안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막 이러면서 주택 공급의 양적 시대가 끝나고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러니까는 가구수 분파는 매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구수 분파한 만큼 주택이 필요하니까 결국 집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신도시를 안 하면 구도심인데 구도심은 멸실하고 새로 공급하니까 순증 효과가 적어서 그거 공급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9.1 대책 내면서 아예 신도시 안 하겠다고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그러면
가구 수 분파하는 숫자만큼 주택이 도저히 감당을 따라잡을 수가 못하니까.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2014년이고 8년 후였지만 2000년대, 2010년대 말이 되면은 굉장한 주택 부족이 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으로 전환했지만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죠? 주택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니까 3기 신도시 준공 공급하고 준공까지 하려면 2027년 돼야 된다. 그러니까 10년간 계속해서 쇼티지다. 이게 만성적 공급 부족의 그 큰 어떤 전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약간 간과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미 2008년, 2013년까지 공급하지 못했던 2기 신도시 택지 재고 물량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래서 그게 2015년, 16년에 연간 52만, 46만 호 분양 시장에 나왔었고, 그래서 2018년, 2019년에 나중에 오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입주장이 좀 있었고요. 예. 입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리고 그 사이 도시개발 사업도, 그러니까 민간 레벨의 사업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기획이 됐고, 그런 걸 거쳐가지고 3기 신도시가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말 기준으로 저숫자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많다가 아니라 여기서 근데 지금 윤석열 새 정부에서 그러니까 내일 발표될 정책의 그 골자가 250만 호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 여기서 250만 호를 더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쯤 돼서부터는 이제 공급 공급의 부족이 문제는 아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집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가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횡성에다가 집을 더 지어서 숫자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말씀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직주 근접에 얼마나 많이 공급되었냐인데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표를 혹시 뭐 서울이라든가 네. 서울에 집을 지어야지 뭐 내지는 경기도라도 좀 출퇴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거나 살기 좋은 곳에 지어야지 하고 하는 수요도 충족한 것인지 좀 확인을 할 수 네. 있을까요? 그 심지어 네. 그 250만 호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수도권을 겨냥을 한 정책이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주택 부족의 그 뭐 본진이거든요. 저희가 지방 광역시라든가 지방 주택 시장을 공급 부족하다 이렇게 보진 않고 예.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는 요즘에 보면은 공실률이 2자리로 많이 나올 나오죠. 정도로 네, 네. 주택이 잉여로운 상황이에요. 음. 근데 수도권은 주택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다 끌었어야 될 정도로 그 굉장히 타이트한 건 인정하겠는데 네. 근데 실제로 끌어왔더니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에 수도권으로 거의 140만 호 이상 순수 공급되기 때문에 내일 발표할 것 네네. 중에서 대통령 공약에서도 예. 그 이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대통령 공약에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거에 수도권은 130만에서 150만 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내일 250만 호의 사실 그러니까 5분의 3은 이제 수도권에 공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발표되는 걸 봐야 되겠으나 우리는 항상 그동안 서울에 집이 부족합니다. 네. 직주 근접하는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수도권에 공급할게 라고 답을 줬어요. 네네. 근데 수도권은 굉장히 넓잖아요. 네.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포함하면 사실 경기에 뭐 의정부에 지어도 수도권이고 뭐 포천 가까이 가도 수도권이고 네. 그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 그거가 비판이 해결이 됩니까? 화면 하나만 네. 보여주시면요.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다.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이기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2018년부터 공급으로 선회를 했는데 네. 그 나왔던 비판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비판이 방금 이진우 앵커가 얘기하셨던 네. 서울에 집이 필요한데 왜 수도권이 지어지냐 이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업이 84만 5천 호가 계획이 됐었고 정비 사업이라 해서 38만 6천이 있었는데 저거는 민간 정비 사업이었어가지고 정부가 뭐 민간 정비 사업을 뭐 강제할 인위적으로 수는 막 없죠. 펌핑할 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저거는 그냥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정비 사업을 넣었지만 어거지로 넣었다. 약간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네. 공공택지 사업만 하면은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좀 이런 거였고 공공택지도 오래 걸린다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21년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민간 정비 사업을 너무 냅두면은 민간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예. 이때 그 이사 공급 대책의 골자가 뭐냐면은 정비 사업도 그러면은 공공이 조금 개입을 할게. 공공이 좀 개입을 해서 공공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 모델 방식으로 만들면 용적률 버프도 훨씬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
공공 정비 사업이라는 게 84만 원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겨우 13만 6천 세대, 한 20%도 안 되는 물량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걸 발표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정비 사업을 민간 시장에 놔둬가지고 민간 논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풀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규제를 네. 완화해야지 네. 시장 논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2사 공급 대책을 발표하니까 또 그런 비판을 해요. 공공 정비 사업이 뭐냐? 이제 공공의 정비 사업을 하면 되겠냐? 좀 노이로제가 있다. 네. 네, 공공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새 정부에서 그 내일 발표할 정비 사업, 그러니까 공약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네. 재건축 사업에 3대 규제가 있어요.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안전진단,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예. 이 세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좀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그게 발표됩니까? 내일은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관련해서 완화돼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구도심의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이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내내 들었던 게 왜 코어에 안 넣고 외곽에 넣냐 이런 질문을 네. 계속 받았어가지고 지금 새 정부의 컨셉 자체는 그래 코어에 꽂아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정비 사업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네. 이게 정비 사업이 아무리 민영에게 냅둬도 이제 돈천주공 같은 사태가 생기는 거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럼요. 네. 소유주들과 뭐 그렇겠죠. 운영집행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민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안 되면 전국 공급 물량으로 장사 안 정비한다는 건 예. 약간 말이 안 돼서 지금 두 번째 칸에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내일 발표되는 도심 공급 안에는 저런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들의 내용이 대폭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공공이 주도로 개발을 하는데 네. 빈 땅에다가 새로운 집을 건설을 하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되긴 되죠, 정비사업보다는. 되긴 되죠. 정비사업보다는 빠른 편이고 예. 그리고 민간은 정비사업은 가만히 냅두니까 인허가 절차가 길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을 발표하고 예. 이 정비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막 3년짜리 1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통합심의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민간 정비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들을 이제 발표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대놓고 공급이라고 뭐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정비 사업 촉진시키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정비 사업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도 이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비주택을 주택으로 돌리고 등등 이런 걸 다 해서 네. 어쨌든 도심에 주택 공급할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일 발표하는 건데 미리 작가님께는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의 핵심 여론 주도층이니까 미리 좀 알려드렸나 보다. 전 몰라요. 네. 근데 받으시고도 또 저렇게 겸손하신 모습. 지금은 연준에서도 그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프레스를 네. 통해서 다 노출을 시켜주잖아요. 네. 한 2주 예. 전에. 미리.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 주무부처에서 그 출입 기자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미리 다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갔고 이게 다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파일 돌았구나 오늘 기자실에서. 아니요 파일이 돌 리가 없죠. 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뭐 정색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를. 제가 보고 얘기했으면은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하죠. 네, 안 봤으니까 이렇지. 근데 여튼 안 봐도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네. 봐도 도심 공급을 위해 가지고 정비 사업 촉진시키고 네.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겠다 이런 컨셉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재건축 규제 3법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컨셉으로 신도시 안 하고 구도심 확대할 거였는데 예. 구도심 확대하겠다 보니까 분상제 없애버리고 제초안 아예 유예시켜버리고 안전진단 완전 쉽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매우 네. 화끈한 정부였던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정책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얘기는 지금 기자들 뉴스를 보면 없고요. 예. 일단 이것만으로도 되게 큰 뉴스 중에 하나이고요. 안전진단 완화가 없다는 게. 그럼 계속 안전진단은 까다롭게. 줄 건데 지금 하면은 지금 하면은 일개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가 확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상황이 약간 어떤 컨셉이냐면은 네.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인가 받은 그런 단지들이 사업 시행인가를 잘 못 받고 있고요. 통합 심의에 그러니까 심의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더 큰 컨셉이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가 있어서 예. 진행을 하는데 언젠가 제초안 때문에 조금 막힐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초안을 먼저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막혀 있는 애들이 재건축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빈자리가 생기면은
이제 안전진단 풀어줘서 순서대로. 밑에서 좀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네. 지금 여기 허리가 나가지도 못했는데 안전진단 열어버리면 병목 생길 텐데 그거는 못하죠. 일단은 네네. 뒤지부진한 진도는 나가고 있으나 네, 제초환 때문에 분양을 시작 못하고 있는 그쪽부터 먼저 풀어주고 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완화는 처음에 첫 삽 뜨는 게 중요하니까 그건 조금 늦게 해줘도 네, 삽이야 바로바로 뜰 거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초안은 원래 2017년 12월까지 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안 하고요. 예, 그거를 하지 못했던 초기 단계 재건축은 다 걸리는 게 정상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둔촌 주공이 됐던 어떤 아파트가 됐던 서울에 공급하는 대부분 다 지금 거기 걸려 있죠. 송파에도 예. 가면은 음. 뭐 진주 아파트나 미성크로바 이런 아파트들은 제초안 안 걸려요. 네, 그리고 반포에 작년에 분양했던 원베일리는 뭐는 다 제초안 안 걸리는 단지고요. 반포 주공 1, 2, 4 다 안 걸리거든요. 네, 제초안 걸리는 단지가 이제 희소한 편인데 네, 그 반포 현대 아파트라고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가 제초안 부과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서초구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요.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잠실주공 5단지가 됐던 이촌 한강맨션이 됐던 지금 사업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들이 제초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초안 부과 안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초안 바꿀 거니까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바뀔 거니까 굳이 네. 거기서 날리지 마라. 근데 거기서 날렸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내는 사람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골치 또 날려야 아프니까. 되잖아요. 바뀌면 또 날려야 되니까 그냥 제초안 거의 무조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초안 어떻게 바꿀지도 방향은 나와 있는데 네, 그리고 송파 기반의 그 배현진 의원도 그 종부세 그러니까 제초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집을 안 파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계속 전에 한 살죠. 주택, 예. 재건축 후에도 한 주택인데 준공했는데 제초안이 일단 초과이익에 대해서 미리 세금 내는 건데 나중에 주택 처분할 때 비용으로 빠지니까 예. 그 부분이 익스큐즈 할 수 있지만 난 팔 생각이 없다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팔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지금 알 수 없지만 네가 1세대 1주택이면 팔 생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0% 감면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초안은 기본적으로 세율이라든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고 네. 그리고 감면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되면 그러면은 이제 2017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단지들만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초안 안 받는. 네 제초안 안 받는 것만요. 예. 근데 지금 제초안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그런 많은 단지들이 분양까지 못 나서 선뜻 못 나서고 있는데 네. 제초안 규제 완화해줬을 때는 다시 분양으로 올라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빈자리가 생기니까 밑에 단지들도 올라오겠죠. 이렇게 없애고 나서 나중에 완공될 때쯤 돼서 정부 바뀌고 다시 재초안 하는 건 아니겠죠? 제초안은 이제 어떤 특정 연도 어떤 시점 기준으로 예. 어느 단계 이전까지 막 이런 식으로 부여하니까 정권 바뀌더라도 뭐 그 당시 예를 들면은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인 단지는 적용하겠다 이러면은 그거 다 끝나버린 단지는 적용할 리가 없죠. 그 물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있나요? 그러니까 제초안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단지들이 수도권 그 서울 내에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제초안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단지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물론 이제 서울의 그 초고가 단지들이 제초안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지만은 서울은 지금 올해도 3,300세대밖에 분양을 못했고 원래 계획은 2만 세대가 넘지만 이제 둔주가 12,000세대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3,000세대밖에 못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택 공급이 10,000세대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박살났거든요. 네. 서울이 연평균 2만에서 뭐 시장 좋았을 땐 4만 세대까지 공급을 했는데 현재는 굉장히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 몇 세대 이렇게 하는 게 서울에서는 꽤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풀려서 속도가 좀 나면 사실 지금 낡은 아파트들 중에 30년 넘은 것들은 다 그 제초안 때문에 진행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 3종 세트가 그것도 역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까? 분양가 상한제요?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번에 뭐 종부세 개편안도 그렇고 세법을 건드려야 되는 일이면 민주당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부 여당은 좀 패키지로 보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정책을 많이 서포트해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 고위 관계자들이 다 그렇죠. 이제 그쪽 베이스니까요. 당연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책은 공무원들이 만들어내거든요. 서류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조사 등등 이런 부분들을. 예.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에서 좀 반대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대안이 아주 맞득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발표된 거에 대해서 조금 태클을 거는 수준이지 근본적으로 뒤엎을 레벨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요. 국회에서는 그냥 통과될 것이다. 아니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은 종부세 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이중 과세 세율을 없애는 형태로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할 그럴 건데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예. 민주당에서는 이중 과세 세율을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반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막 결국 반대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는 원내 다수당이 반대하면 네.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 아닙니까? 아예 맞는데 근데 뭐 대안이 있어서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개편 방향을 끌고 나가는 건 민주당이 불가능하고 예. 현재는 정부는 이제 여당의 그 정책을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제도 개편을 내던지 간에 다 여당 주도로 지금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통과도 좀 낙관하시는 쪽인가 봅니다. 아니 낙관은 안 하고 있는데 예. 낙관을 아주 쉽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협상의 영역이고 그 중간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발표된 대로 된다고는 안 하지만 네. 그렇지만 뭐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김현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네. 통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네 될 것 같았는데 통과가 될 것 같았는데 네. 7월만 해도 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글쎄요. 요새 이거 제가 진짜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지율 내려가니까. 아니 그 두 개가 동시에 생기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아니죠.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어떤 걸 국토부에서 내놓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걸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를 지난해까지만 해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번 달에는 뭐 어떤 게 좀 생기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날씨가 더웠어요. 저한테 몰고 가지 마세요. 저는 미움받기 싫어요. 왜냐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얘기 좀 아우, 해주세요. 아니 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추측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뭔가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반대하는 야당이 그렇죠. 예. 뭐 그냥 반대를 해도 괜찮겠다.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도 네, 안 시켜줘도 네. 그게 뭐- 그 자체가 명분인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7월과 비해서 8월에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네. 또 아무 상상할 수 있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 왜 전혀 얘기 모르겠어요. 그냥 더 알겠습니다. 땀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좀 반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되네요, 저도. 왜요? 네, 왜요?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원래는 막 좀 대놓고 반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종부세도 사실은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아 해가지고 끄떡거렸잖아요. 네. 뭐라고 그러죠? 핵심적인 게 다주택자들한테는 중과해야 된다라는 게 변하지 않는 그 원칙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뭐 1세대 1주택 요거 빼고도 뭐 일시적인 2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유들유들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뭐 반대 안 하겠다 싶었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반대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냥 느낌. 느낌. 보통 그런 느낌은 잘 맞는 편이에요 인생에서 어때요? 아니요. 저는 느낌 투자도 안 맞고 네,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괜히 대로 선문 낭비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뭐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정책을 주도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이긴 해서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반대는 하겠지만 서울 안쪽에서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의 핵심이긴 한데 네. 그거를 정부도 한다고 하고 하기로 하고 그 걸림돌도 차근차근 제거하려고 하고 있으니 네. 물론 국회 통과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급을 아까 저희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택 가격
게 기본이 수요와 공급인데 네. 공급이 눈에 보이니까 공급량 전망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요 전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서 네. 수요는 항상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는 거는 뭐 공급이 단기간에 그럼 갑자기 뭐 3배, 4배, 10배 올랐냐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수요가 매우 위축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고 네. 그 수요의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가 대출이었는데 저희가 자본 플러스 대출로 집을 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대출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면 대출을 잘 안 받으니까 예, 그 부분이 작동을 하면서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고 컨셉 자체도 지금 정부에서는 굳이 2022년 상황에서 뭐 1999년이나 2014년 같이 자산 시장이 좀 자산 시장이 좀 위험하거나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네. 가계 주도로 경기를 회복시켜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아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 원희룡 장관한테 메시지를 계속 물어볼 때 뭐 주임사제도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네. 그러면 이제 원장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가격 급등했던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굳이 지금 그러니까 주택시장 안 무너졌다는 거죠. 안 무너졌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요 카드를 쓸 필요가 있겠냐는 식으로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주임사 같은 건 선 그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의 국토부의 인식이 주택시장이 고평가됐고 고평가된 이후에 하향 조정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냅둬도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한 3대 규제도 밍밍하게 완화해주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의 뭐 백척간두의 그 입장에서 지금 주택시장 살리지 않으면은 뭐 민간 PF 다 터져가지고 은행부터 시작해서 건설사 다 망한다. 네. 약간 막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성장률도 잘 나오고 네 그런 걸 보면은 그 공급은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 늘릴 거고 수요는 계속 요즘처럼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런 네. 말씀이죠? 네, 제가 수요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대출이 안 저희 나오니까. 소득, 대출 그리고 자산 처분 네. 이 세 가지 현금 흐름으로만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소득과 대출이 그러니까 소득은 좀 밍밍하게 변하고 네. 대출은 정책 따라서 예. 또 시장 전망 따라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하고요. 네. 자산 처분 소득은 자산 시장의 그 변화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자산 시장이 작년 말부터 위축됐고 연초에 코스피 코스닥 다 박살나고 주식 코인 안 좋고. 네.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의 304 그러니까 39세 이하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해서 예. 매수 퍼센티지가 44%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원래 20%에 있던 분들이 44%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것도 진짜 공교롭게 2022년 5월부터 박살났거든요. 2022년 5월에 루나테라 사태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붕괴를 했는데 네. 그때 기준으로 이제 매수 비중이 거의 40%에서 20%로 한 방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갑자기 뭐 서울이나 그러니까 서울 주택 시장을 한 40% 정도 매입을 하다가 갑자기 뭐 5월달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20%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그 상당한 그 처분 소득이 네. 이쪽이 붕괴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니까 이제 시장에 좀 드라마틱한 탄력성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자산 처분 소도가 좀 안 좋고 대출 시장은 네거티브고 지금까지는 주식 코인 팔아서 집 샀다? 집 샀던 젊은 층들이 꽤 많았나 봐요. 네 퍼센티지를 보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저한테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네. 코인 매각 이익을 어떻게 써야 되냐고 물어봤던 39세 이하인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코인 팔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없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질문은 1도 없어서 이제 그러면 주가나 혹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지 않는 한 주택 매수 수요는 계속 잠잠할 것 같다. 지금요? 지금 수요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현금 흐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좀 수요가 크게 올라올 수 없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예. 지금 소득 대비 뭐 KB로는 서울이 한 18배 그리고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13배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저희가 장기 평균 대비해서 서울은 50에서 60%가 높거든요. 예. 전국은 30%가 높고. 그래서 그 결국엔 이제 장기 회기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상당히 오버슈팅된 상태에서 이제 현금도 좀 문제가 생기니까 수요가 너무 빠르게 위축이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급은 어쨌든 꾸준히 있으니까 공급이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급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집 장만했잖아요. 작년 몇 월에 장만했죠? 작년 10월이었나? 그때가 고점이었죠? 근데 저는 작년 분양받은 거라. 네. 예. 분양받은 고수신데 어떻게 고점을 잡습니까? 고점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점 잡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 잡습니다. 뭘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사죠. 대출도 안 되는데. 그 대출에 대한 규제는 올해 상반기에 새로 생긴 겁니까? 즉 아니요, 그건 작년 4월에 가계부채 있었던 관리 거죠? 방안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됐었고 작년 2월에 그래서 가계부채 1, 2, 3단계라고 해서 네. DSR이라는 개념을 차주별로 관리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다가 네. 올해 1월하고 올해 7월 기준으로 2단계, 3단계를 조기 시행했고 네. 그래서 지금 7월 기준으로는 총 부채 1억 원. 그러니까 DSR 적용되는 대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DSR 적용하겠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근데 이 DSR과 LTV는 DSR은 저소득인 경우에 크리티컬하고 예. LTV는 고소득인 경우에 크리티컬하거든요. 음.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고소득인 경우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LTV 규제가 주택 규제 크리티컬해요. 그러니까 DSR 규제는 주택 구매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작년 가을만 해도 집값이 지금보다 더 비쌌는데도 막 사들이시던 분들이 네. 올해 왜 갑자기 안 사실까? 예, 좋은 질문이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그게 궁금해서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그 한국은행 노트 요즘 한국은행이 총재님이 너무 천재여서 그런가 네. 그 직원들도 다 같이 천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아시죠? 지금 중앙은행장 중에서 경제학 박사는 한국은행밖에 없는 거. 미국, 유럽 그렇습니까? 일본이 다 경제학 석사거나 법학 전문인데 저희만 경제학 박사시고 네. 네, 그 어마어마한 사람 밑에서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 발언이 매우 중요하게 회자가 돼요. 그 업계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 네, 업계에서 전 세계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어쨌든 예. 네.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이 매우 이제 임팩 있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호랑이 밑에 강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밑에 다 호랑이가 되고 있는데 요새 네. 한은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네. 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기준금리 100bp를 인상하면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노트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와 주택 가격에 대해서 크게 보면 한 7번의 그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 큰 상관이 없었거든요. 네. 금리 100bp 올려봐야 뭐 주택가가 별로 0.09% 하락하거나 0.005% 상승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금리랑 주택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주택 가격 오르죠 더 좋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해외 주택 관련 연구들을 보면은 금리 100bp를 올리면은 네. 적어도 6% 빠지고 많이 빠지면 두 자릿수로 하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양 연구들은 다 그런데 한국이 안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그럼 도대체 한국은 뭐냐 약간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한국은 왜 금리가 이렇게 제때제때 째깍째깍 작동을 못 할까요? 전세 때문에. 네, 이건 제가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전세 때문인데 네. 전세 끼고 사면 이자율 무관하니까.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마 박사 논문을 쓰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뭐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어주는 논문 하나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전세가 저희가 전세 대란을 언더스탠딩에서 전세 대란 없다고 한번 다뤘었다가 제가 거의 뭐 막 안면이 막 네. 댓글로 거의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래요? 뭐 초토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5월달에 전세 대란 없다고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데이터 보면서 네.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떠냐면은 어쨌든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준월세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구 같은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버퍼가 있어서 그 월세 시장으로 주택 시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순전세 비중이 훨씬 많았어요. 네. 그래서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을
비슷하게 엮기 위해서 전세를 전환율로 돌려가지고 네. 연구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건데요. 네. 근데 이번에 점점 작년 말부터 아. 월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도 금리에 좀 더 민감해질 거다. 네 민감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한은에서 미리 선빵 쳐가지고 네. 그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bp 올리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에서 2.8% 하락한다고. 부동산 시장 영향 그리고 준다고? 그게 네. 디폴트고 대출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많으면 더 빠지고 수요 공급이 입주가 많으면 더 빠지고 그 다음에 가계 부채율이 높으면 더 빠진다 해서 증폭 요인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예.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선행 연구들을 일단 다 한번 매기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었잖아요. 선행 연구가 전세라는 게 있었을 때는 네. 맞는 얘기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안 맞는다. 점점 안 맞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그게 있다. 전세가 있어서 안 맞는다라는 연구는 없어요. 예. 그러나 외국의 거의 유수의 모든 그쵸. 연구들 모든 나라들에서 OECD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금리와 예. 주택 가격이 거의 뭐 역상관이 항상 시종일관 있는데.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만 거의 뭐 금리와 무관하게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뭐 그냥 용가리 통뼈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 믹스 자체가 전세 중심이었다가 예. 이제 월세로 바뀌면서 서양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네. 좀 전에 뭐였냐면 네. 수요 쪽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작년 얘기하면서 제가 가을까지 금리까지 그 얘기했구나. 높던 수요가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지금은 이렇게 싹 사라졌느냐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데 예. 사라졌냐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규제가 생긴 건지 그런 것도 집값이 없었고. 너무 비싸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는데 네. 작년 10월에는 더 비쌌는데도 그렇게 고점을 잡던 분들이 무슨 변화가 있었지 하면 코인이나 주가가 떨어진 변화가 있었죠. 네.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새로 규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섞여 있지만 음. 다 섞여 있다고 봐야 되지만요. 작년 11월부터 상승률이 둔화되고 하락은 올해 6월부터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KB가 계속해서 상승이라고 기표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원은 2월부터 마이너스라고 기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그 상승률이 둔화된 거는 이제 가계부채 10월달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서 대출 규제 강화한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시장에 대해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그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이 작년 말에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3월 8일 대선 이후에 시장 잠깐 반등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으로 골자를 뜯어보면은 주택시장 부양책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좀 반등 시세가 나오다가 5월부터 서울도 완전 냉각되기 시작해서 6월부터 마이너스 기표였는데 그건 자산시장 붕괴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네요. 네, 정책이 그래서 바뀌었는데, 네. 근데 바뀌었는데 정권 초반에는 주택 가격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있었다가, 거죠. 예. 컸다는 말인데, 근데 지금은 진짜 공급을 할 걸로 보는 모양이네요, 시장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공급은 아까 250만 원으로 하는 게 200만 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0만 원가 윤석열 새 정부가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자꾸 알파 얘기하는 거는 그 200만 호가 이미 전 정부 그거니까 네. 알파에 뭔가 엣지를 넣으려고 이제 자꾸 알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파 공급이 막 이제 새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이 되겠죠. 근데 그게 300만 호가 넘지 않는 한은 3분의 2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정책을 승계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단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네. 수요가 더 크게 위축이 된 게 크다. 그런 거는 혹시 없어요? 그 왜 집이라는 건 주식처럼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손바뀜이 난 집은 최소한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걸 따졌을 때는 한 2년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일 텐데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어가지고 웬만한 집들, 그러니까 주택이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만한 집들의 손바뀜은 다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매물로 나올 게 없어가지고 뭐 시장에서 거래가 뚝 떨어지고 뭐 수요도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닌지. 뭐 수요는 너무 비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가능성은 그러니까 집 소위 살 사람 다 샀다 이런 말을 하려면은 네. 그 자가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소유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냥 내가 안 살더라도 일단 샀으면은
자기가 집이 있게 되니까 점유율이라는 말은 저희가 집 샀는데 그 집에 살면 자가 점유란 말을 쓰고 네. 소유는 나 그냥 집 있다 이런 사람들을 합쳐놓으면 자가 소유를 쓰는데 내 집에 안 살아도. 네, 그러니까 자가 소유율이 이제 소위 살 사람 다 샀다는 그 자가 소유율 올라가는 게 징표인데 자가 소유율 이제 주거 실태 조사 같은 거 보면 61%로 거의 플랫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아니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플랫해서 그 살 사람 다 샀다는 그 말이 되게 무색할 정도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유지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치솟진 않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막 미국이 이제 자가 소유율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나라여서 저희가 자가 소유를 그렇게 좀 예민하게 보는데 55% 정도, 51% 정도 그래요? 하다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해주면서 네. 살 사람 다 살아 이래버리니까 59, 61 막 이렇게 올라가서 자가 소유율이 10% 포인트 튀었고 08년 전후로 네. 그게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부실 대출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리먼이 나왔던 건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가 소유율이 정말 미세하게 변해가지고 살 사람 다 사는 건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의 뭐 소위 그냥 내재적인 자가 소유 레벨일 수는 있지만은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미국처럼 변해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많이 사들인 느낌이었는데 네. 그것도 아니라는 게 희한하네요. 판 분들이 그럼 1주택에서 무주택 된 분들이 팔았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그래야 돈 집이 있는 맞죠. 사람이 집을 계속 사면 자가 소유율이 안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집 있는 무주택이신 사람- 분들도 많이 사지 않았. 그게 그런 느낌인가? 무주택이 많이 샀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네. 그 퍼센티지 되게 미미해요. 그럼 서로 이미 1주택자들끼리 또는 다주택자와 네, 1주택자들끼리만 21년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언더스탠딩 나와서 그렇구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작년 21년 거 다 조사해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집 팔고 산다? 종전주택 팔고 산 거잖아요. 다 갈아타기 네. 거래들이었다. 네. 신규로 매수한 사람은 정말 부자 된 사람들밖에 몇 명 없고 이런저런 지원 받아서 오신 분은 일반적이고 보통은 팔고 사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즘 거래가 끊긴 건 네. 갈아타기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갈아타기 욕구는 안 사라지잖아요. 계속. 그렇죠. 당연히 그 더 좋은 말은 집을 가야 되는데. 팔고 사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사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묶인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수요가 예.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차피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수 없죠, 사실. 알수 제가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임대차법 갱신되면서 거주 기간이 4년이 되니까요. 거주 기간이 2년과 4년일 때 느낌이 달랐고요. 그러니까 2년이면은 1년 살면은 바로 다음 연도 전세 만기니까 예. 그 수요에 대한 주택 취득에 대한 니즈가 확 올라가는데 어쨌든 4년이 돼버리니까 이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까? 이 관망을 하려는 심리가 매우 커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관망하려는 심리가 매우 커져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같은 매크로 국면이 주택 시장에 더 네거티브한 건 뭐냐면은 금리도 올라갔는데 매매 가격이 빠지니까 예. 실질로는 두 자릿수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리는 막 이제 대출 금리 땡기면 5%인데 네. 주택 시장은 10% 빠지면 합산해서 15%씩 빠지는 거니까. 안 산 덕분에 15% 벌었다 이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돈 빌려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못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나 빠르게 정말 거짓말처럼 그냥 수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도 보면은 그리고 주변에 아까 자가 점유율 어느 정도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현재 포지션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임차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네, 문재인 정부 제일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주거복지 정책이어가지고 주거복지 정책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 가구 쪽으로는 그쪽으로 조금 밸런스가 있고 물론 저같이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차법 맞아가지고 60% 넘는 임차료 인상을 이제 부과한 그런 가구도 많지만 그것도 2년 전이지 않습니까? 2년 전이고 지금은 어떻게 익스큐즈 하고 있냐면 그래 2년 전에 임차료 어마어마하게 1.8배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4년 살게 됐네. 네. 그래서 그래 이 4년 사는 걸로 돈 더 냈다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4년 안에 좀 기다릴 거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눈들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이 3%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제 작가님 덕분이죠. 왜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세금을 또 내가 부킹 시켜놓을 키핑할 이유가 없어요. 예. 전세금 내가 거의 해가지고 차라리 월세가 심지어 더 싸지기도 하고 네.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 2%지만 시장 전월세 전환율은 그보다 좀 더 낮으니까 월세가 좀 더 싸다. 그럼 전세금 좀 있는 사람이 과거엔 전세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세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세를 레버리지 썼던 전통적인 그 전세낀 갭마켓이 또 일제히 붕괴를 하면서 그냥 수요가 정말 거짓말처럼 박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수요가 죽는 것도 갑자기니까 네. 사실은 네, 살아나는 것도 그래서 갑자기일 그럴 수도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그게 상승 걱정이에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몇 개들 있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런 건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좀 짚었었는데요. 너무 하락 요인만 얘기하면 한은도 욕 먹으니까 네. 한은도 이제 상승 요인이 몇 개 있는 것 같다. 만성적인 공급 위축이 조금 있는 것 같다. 특히 서울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이나 재작년 분양을 봤을 때 너무 공급이 없으니까 올해 입주는 좀 있을지인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지나면 공급이 매우 스퀴징 돼서 네. 공급 부족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유세 완화해 주는 거. 보유세 완화해 주는 건 다주택자들의 주택 수요를 좀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취득세까지 완화해 준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한 보유 부담이 없어지니까 네. 어쨌든 투자 수요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주임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오히려 이거는 그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네. 주임사를 살렸을 때는 더더욱 더 수요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LTV 80% 풀어준 거 이런 것들이 수요 촉진 요인이 되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차를 두고 그 영향을 줄 만한 인플레이셔너리한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급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한 2, 3년 지나면은 그 공급 위축의 후폭풍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수요를 지금부터 좀 잃을 수 있지만은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여서 그래서 이게 주택 시장이 뭐 마냥 하염없이 그냥 뭐 막 그냥 그렇냐 그런 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상승에 대한 요인은 이 정도로 짚더라도 당장 크게 시장을 바꿀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이고 네, 오히려 수요 위축하고 그 다음에 종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승계해서 어마무시한 공급을 발표한다는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자산시장 위축이 이어졌다는 거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는 하락이 좀 더 지속되는 걸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5억 이상은 대출 1원도 안 해주는 정책은 계속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런 금융기관 관련 규제는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 대출은 상한? 예. 전세출 상한이요? 예. 이게 사실은 상한이 있으니까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도 대출이 안 나오니 못 살면 튕겨 나가거나 월세로 바뀌는 거고 그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 어차피 뭐 따져봤을 때 대출 이자가 조금 더 싸지는 그런 국면도 언젠간 올 테니까. 저도 동의해요. 대출을 풀어주면 네. 다시 발동 걸릴 것 같아요. 전세줄 풀어주면요? 네. 전세 대출도 그렇고 집 사는 대출. 아 LTV요? 네. 네, LTV는 수요 그 촉진 요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R 유지하고 LTV만 풀어줘도 네. 고소득 가구의 대출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거여가지고 수요 촉진이기는 하죠. 그리고 공약도 LTV는 1주택이라면 그냥 한도 없이 70%여가지고 네. 네. 풀릴 예정이기는 한데요. 아 근데 여기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전세 풀어주면은 그러니까 전세 풀어주면 전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 전세 줄어들고 갭을 할 수 있다는 투자, 생각이 네. 되는 건데 매우 이제 그런 생각이죠. 왜요? 저는 그걸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건 어느 정도 그냥 저도 되게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다만 전세 월세 전환해서 월세를 선택하는 그런 이유가 전세 보증금 1억당 거의 그냥 곱하기 따다닥 땡기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항복을 하더라고요. 그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고가로 갈수록 월세가 좀 더 싸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월세 네. 1,000만 원 어떻게 냅니까? 네. 그죠. 아무리 네, 맞습니다. 계산은 그렇게 나와도 네.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근데 전세 대출이나 그러니까 이런 대출 완화 요인들은 다 강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15억 이상 대출도 금지도 푼다는 말이군요. 그거는 지금은 발표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공약상으로는 금액 무관 다 푼다는 컨셉이어가지고. 아 공약. 네네네. 공약이야. 뭐. 왜 공약을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공약을. 네. 아 공약 굉장히 우습게 보시네요. 공약은 뭐. 아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네. 예. 그 내일 발표할 것 중에 좀 재밌는 거는 주택 품질의 층간 소음제가 있거든요. 예. 네.
이거 내일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뜬금없는데 하여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네요. 좀 감성을 해서 안 된다 그랬었다며요. 네? 안 된다고 2년 전에 시행했다가 뭐 안 된다? 아 이거를 한번 벌써 다루셨어요? 언더스탠딩에서? 아니요, 그냥 얼핏 듣기로.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층간소음 제가 또 층간소음과 관련한 책을 또 그 아파트 관련한 책을 쓰면서 층간소음을 네. 또 세대 분리도 했고 기둥식 아파트가 좋다라고도 네네네. 얘기를 한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죠? 예. 네. 그 당시에 부동산 씬에서 기둥식 아파트의 그 개념을 시장에 처음 퍼뜨린 거는 단언컨대 그냥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층간소음 관련한 기준이 거의 없다가 네. 2005년 7월에 인정 바닥 구조라는 거를 등장시키면서 층간소음을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네. 인정 바닥 구조라고 안 들어보셨죠? 인정? 예, 인정해 준다. 그 바닥 구조를. 네. 그 얘기는 별도의 우리 아이템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 한번 그래요? 예. 아니요. 근데 뭐 어차피 내일 나올 거라서. 아, 네네. 네네. 예. 어차피 저희 한 20분 남았지 않습니까? 딴 얘기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 15분 남았는데 네. 네. 그냥 하시죠. 네. 아, 그냥 그러면 짧게 할게요. 오랜만에 김상훈 기자가 재밌는 아이템 준비해왔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저도 그냥 그만하고. 아니 근데 기왕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난 어떻게 다 듣고 내보냅니까? 아, 저는 김상훈 기자 뒤에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네. 제 아닙니다, 시간을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빨리 할 걸. 그러셨구나. 네, 네. 아, 또, 예, 재밌습니다. 근데 아이고. 농담 아닙니다. 하셔도 왜요? 됩니다. 왜 덮으세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김상훈 기자님 와 계신데. 예. 작가님 지금 생방송입니다. 아, 네. 지금 김상훈 기자님 가방 메고 일어서셨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김상훈 기자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귀가를 시작했습니다. 네, 스포틱 쿠폰 하나만 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 인정 바닥 구조라는 게 네. 바닥 슬라브 두께 210mm를 넣고 음. 그다음에 경량 기포랑 발포 콘크리트, 그러니까 발포제랑 경량 기포 콘크리트랑 몰탈 한 110mm를 해서 총 320mm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바닥 구조만 유지하면은 음. 층간 소음을 합격해 주는 거예요. 아. 네. 실제로 층간소음- 소리가 얼마가 나는지 아네. 그것만. 네, 물론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걸 인정 바닥 구조라고 해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2005년 예. 7월부터 바닥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어. 그래서 05년 7월 기준으로 사업 시행인가 받고 안 받고 여부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경충겹, 중충겹이라고 경충겹은 힐로 마룻바닥을 찍는 거, 네. 중충겹은 아이가 소파에서 점프하는 거, 이게 중충격음인데 아. 네. 근데 인정 바닥 구조를 했더니 경충격음은 다 잡혀가지고 네.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저희가 생활하면서 위층 아이가 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위에서 뭐 마루에 펜대 걸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충격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인정 바닥 구조를 하더라도. 네. 그래서 2020년 7월에 국토부에서 야 이거 층간 소음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하니까 뭐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50dB를 49로 데시벨 낮추는 것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짓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네네. 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집이 지어지고 나서 사후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사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중충격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백머신이라고 타이어 저희가 알고 있는 진짜 타이어를 네. 75cm 두께에서 막 광광 때리는 게 있는데 네. 그 타이어가 음. 타이어가 어쨌든 그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험하는 방식이 그 고무공을 공을 떨어뜨리면 공은 점으로 떨어지고 아, 예. 예. 타이어는 이제 면으로, 선으로 네. 떨어지게 되는데 타이어로 광광광 때려도 그게 중충격음이랑 주파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충격 그 층간소음 효과가 실제 그렇지 않대 테스트 막 그걸로 하니까 인정바닥 구조하면 대충 다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고무볼로 하는 이 임팩트볼 방식을 원래 도입을 했다가 그걸 잠깐 없앴는데 이번에 임팩트볼 방식을 다시 도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임팩트볼 방식이 위층 애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임팩트볼로 테스트를 하겠다 해서 일단 한번 다 쪼글고 있어요. 임팩트볼 방식이 15년에 없어졌다가 이제 7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건설사들이 임팩트볼 방식으로 때리면은 이제 층간소음 잡기 빡신데 근데 또 이걸 사후에 한다고 하니까 짓고 나서도 한다고 하는데 짓고 나서 골조를 울리는 층간소음을 짓고 나서 어떻게 보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부셔요? 아니 어떻게 부셔요? 다 지었는데 35층 지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짓고 나서 한다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만들었어요. 아. 권고 기준으로 지킬 사람만 지키라고. 그러면 뭐 5% 용적률 높여준다면서요? 그러니까는
그 근데 너 음절 높게 지어놓고 소음 들리면 어떡해? 맨 위층 날려? 아니요. 그 골조 바닥 구조 위에 네. 그 골조 바닥 구조 위에 마감 바닥이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은 머리가 아픈데요. 첫 번째는 층간소음 사후관리제가 권장 기준이니까 이 권장이라는 말의 의미 진위를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고요. 아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1군 브랜드들은 예민하죠. 1군 브랜드들은 우리 층간소음 이제 사후관리제 통과할 만한 그런 단지다. 아니면 지었는데 뭐 어느 특정 동네 부촌에 여러 브랜드 단지가 들어갔는데 이제 A 회사는 합격, B 회사는 안 합격 이러면은 이제 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그래 서로 다 망하자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생각해서 층간소음 관련해 가지고 대응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권장 기준이니까 그래 뭐 인정받아 구조로 가도 뭐 내가 뭐 문제될 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내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발표할 내용인가 이게 기사들 보면 요새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인정받아 구조임에 그러니까 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준수한 어떤 건설사들이 있다. 네. 그럼 그 아파트는 진짜 층간소음에 강력한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한국 아파트가 거의 벽식 벽체. 구조니까 벽식 구조니까 그런 거고 기둥식 구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기둥식 구조 가면은 공사비 올라간다고 안 하니까 참 네. 기자님 불러요? 아닙니다. 가셨습니다. 김상훈 가셨어요? 기자는. 네. 괜히 기다리셨네요. 네. 여지껏 밖에서 기다리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가 호스트보다 먼저 출입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질문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하면 됩니까? 네, 아까 뭐 준비해 오신 건 다 제가 보기에는 한참 남았는데 한참 다 남았던데요, 말씀 자료가? 못 드려서 네. 중요한 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이거 5분 중요하다. 5분 안에 5분 안에 못 아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출 네. 저는 대출 규제 네. 15억, 9억 이거 풀리면 네. 그것도 큰일일 것 같고요. 지금은 15억 넘는 건 다 현금으로 사고 있잖아요. 예. 현금으로 사고 있는데도 이 가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대출 규제가 풀리면 네. 그거 가만히 있을까? 근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15억은 그렇다 쳐도 9억 규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하면 분양가 자체가 이제 9억을 살살살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9억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러면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중도금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살아 서울의 2만 가구를 그게 말이 되나? 네, 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디 금액들이 없어지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취득세라든가 예. 종부세라든가 이런 기준 때문에 그 마디 금액들이 존재하는 건데 9억, 12억, 15억 네네네, 뭐 그런 이런 게요. 금액들을 근데 금융시장에서도 그거를 규제해가지고 하는 게 관리하기가 그냥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그 각각의 그 마디 가격 기준으로 위아래로 약간 흡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청약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청약도 물론 이제 9억 안 넘는 아파트가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청약에서 특별 공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9억이 넘는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 없어지는 게 네, 네. 일반적이다 보니까 뭐 지금 둔촌주공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25평 9억 넘어버리면 특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약제도의 개편이랑 맞물려서도 이제 뭐라 그럴까 그 9억 기준이 좀 사라지는 게 맞지 사라지고.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팅창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네, 뭔데요? 채팅창. 하락을 예상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언제쯤이 그럼 저점일 거라고 보십니까? 즉 얼마나 더 내릴까요? 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한은도 그렇고 그 거의 모든 기관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그 장기 평균, 예. 장기 평균 가격을 현재 전국 기준으로는 25에서 30% 초과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장기 평균이, 그러니까 장기선으로 좀 회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회귀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는 모르겠더라도 모르고. 지금 30% 오버밸류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정도. 네. 오버밸류 된 게 30%다. 네, 이게 뭐 정도 그냥 기준으로. 가격이 아니라 지수로 30이면 네. 개별적으로는 반토막도 많이 날 거라는 말인데,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GDP 대비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30% 조정을 받거나 소득이 크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제 결국 그 PIR 기준이 뭐 장기 예를 들면 11배였는데 네. 지금 서울이 18배고 전국은 PIR 7배인데 뭐 12배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 PIR이니까 그 인컴이 올라가면 되거든요. 네. 아니면 P가 내려오거나요. 음. 근데 지금 소득이 올라가는 거는 또 하늘에서 또 엄청난 자료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효과는 내년도 그 익년도 소득을 올려요. 네. 올해가 아니라. 예. 현재의 이런 물가 상승은 아마 내년도 소득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내년에 소득 성장이 꽤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경기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네. 뭐 만약에 이 상태로 뭐. 가면은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버퍼를 생각을 하더라도 소득이 올라가는 버퍼를 생각을 하더라도 네. 뭐 보수적으로 봐서 20% 맥스 한 25%는 좀 오버슈팅 됐다고 보는 게 그냥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예측하는 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근데 앞으로 가격을 전망하는 가장 중요한 건 서울에서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걸로 잡겠다는 건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 재건축 재개발의 진행이 잘 될까요? 나 같으면 안 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3년 후 혹은 5년 후에 네. 아파트 값을 계산해서 야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의 계산일 텐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항상 가격이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할 때는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내려갈 때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네. 올라갈 때는 정부가 반대해서 뭐 그럼 계속 그릇에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죠. 예. 그러니 이제는 정부가 풀어주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잘 안 해서 그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구도심 재개발 촉진이라는 게 네.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도시보다도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죠. 차라리 네. 퍼허벌판에 짓는 게 낫지. 그럼요. 정비 사업이 어렵죠. 정비 사업 요즘에는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상가 관련해서도 이제 둔촌도 상가가 이슈가 됐었지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 상가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그 조합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상가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그러니까 조합 분양, 그러니까 일반 분양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그 조합들의 정관에 다 결정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그 조합이 이 상가 조합원들을 주택을 주면은 또 제초한 가치 분담하니까 엠빵으로 나눠지는 희석 효과가 있고요. 또 안 하면은 자기가 독박을 내야 되니까 제초한 많이 내야 된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초한 그 하나가 이제 상가 재건축 상가 투자 전략이랑도 다 연결돼 가지고 이게 되게 많이 엮여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랑도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계속 바뀔수록 어떤 시점에서는 야 상가 조합은 받아들이자라고 네. 했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야 받아들이지 말자 안 받아들이는 게 유리한 것 같다 또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는 재건축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얘기하셨는데 가격은 수요 공급 그다음에 대출 시장과 경기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한국도 경기가 지금 견조한 상태로 나와요. 이창용 총재도 경기에 자신감이 있고요. 다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올린 거고 그래서 물가 6%는 이거는 좀 인용 못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분 7월달 얘기 들어보시면 한 2, 3개월 6%대에서 놀다가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연말 3%거든요. 하느니 100bp 기준으로 주택가격 빠진다는 것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위치마다 조금 다르다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물가가 더 이어진다거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쪽도 하방을 좀 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당분간 매크로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4% 5% 주택담보대출 빌려가지고 하락 중인 자산을 취득할 요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요가 꽤 그 진짜 진공처럼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오래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욱 작가님이 최근에 쓴 책이 제목이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팔아야 할 집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대목이 뭐냐면요. 네. 그 우리나라의 200만 호 주택 건설 200만 호가 지금 이제 30년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점점 빠르게 낡아갈 텐데 네. 그 200만 호를 어떻게 재건축을 할 거냐. 그게 핵심 요지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전국 대도시에도 다 그렇고. 네. 그런데 최상욱 작가님이 거기에서 그 200만 호를 10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1년에 20만 호씩 멸실을 해야 되고 아파트 짓는 데는 최소 3년 걸리니까 20만 호 곱하기 3 하면 60만 호가 그냥 멸실된 상태에서 아무 대안은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아파트는 5만 호, 주택 포함해서는 10만 호 이상 멸실된 적이 없는 네. 그런 나라였는데 멸실 10만 원 넘어본 적 없죠. 근데 60만 호가 멸실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견뎌내야 200만 호의 재건축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20년 안에 안 하면 50년이 넘는 집이 돼버리는데 그러니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건지 그게 뭐 허허벌판 시골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국 대도시 요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예. 이거 어떻게 할지 나도 답이 없는데 큰일이다라고 써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새 머리가 더 아픈 게요. 예. 제가 2015년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 조사는 50년 하고 가구 조사는 25년 하거든요. 네. 인구는 50년 조사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근데 가구는 분파 속도가 너무 변화폭이 커가지고 가구 조사 25년밖에 안 하는데 네. 2015년에 조사할 때는 가구가 꺾인 적이 없었어요. 25년간 인구는 꺾이더라도요. 네. 근데 요새 인구주택 조사하면은 가구수 정점이 2039년으로 나와서 이제 가구수가 점점 꺾이거든요. 15년 후에. 예. 네, 물론 가구수가 꺾여도 수요는 계속 있을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치만은 반대로 계속해서 공실은 일본처럼 늘어난다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15년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건축 거의 10년 걸리는데 몇 년 남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재건축이 진짜 되겠냐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가지고 그 200만 호 재건축이 정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워요. 내일 공급 대책 발표되는 거. 네.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욱 작가님은 이미 다 보고 받으신 게 확실한데. 아하. 아니라니까요. 내일도 나오세요? 뭐 어차피 오늘 다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뭐라고 네네네. 나옵니까? 내일 뭐 나온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어요. 끝까지 먼저 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함과 뭐 이거 아니라니까 이러는 걸로 봐서 받으신 게 확실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네, 광고 들으시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딱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